2005년 10월 2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짧은 통화음과 함께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하산 중이야. 거의 다 내려왔어. 그것이 62세 박순자 씨가 딸과 나눈 마지막 말이었다. 그로부터 5분 뒤 그녀와 남편 김영식 64씨는 설악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설악산은 가을 단풍으로 붉게 타올랐다. 등산로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고 흘림골 탐방로 초입엔 입산 신고서를 작성하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김영식 부부도 그중 한 팀이었다. 은퇴 후 매주 산행을 즐기던 평범한 노부부. 입산 신고서의 하단엔 하산 예정 시각 15:0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누구도 이들이 그날 설악산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질 줄은 몰랐다. 시간은 흘러 오후 3시 10분. 산 아래로 떨어지는 햇살이 바위 사이를 비추던 그 순간 어딘가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 후로 부부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졌고 등산로엔 발자국 하나 남지 않았다. 그날 밤 9시 서울의 큰딸 정희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부모님이 아직 연락이 없어요. 평소엔 꼭 전화하시는 분들인데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았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산에서는 통신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한밤중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서야 구조대가 투입되었지만 부부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수색이 사흘째 이어졌을 때 등산로에서 4콤이 떨어진 폐쇄 임도에서 낡은 등산용 허리색이 발견됐다. 현금 38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그리고 접혀있던 지도 한 장.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단 하나, 캠코더 메모리카드만 사라져 있었다. 당시 수사팀은 단순 실족 사고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계획적인 분들이고 항상 안전을 지키셨어요. 그들의 호소는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그렇게 사건은 잊혀졌다. 시간은 6년, 계절로는 24번의 단풍이 지났다. 2011년 7월 어느 비 오는 새벽, 강릉 외곽의 폐병원에서 철거 인부 한 명이 낡은 의무기록실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상자를 발견했다. 소니 SD 어댑터, 주의 손상, 손때 묻은 테이프로 감긴 작은 박스 안에는 검게 탄 메모리카드 하나와 녹슨 열쇠 꾸러미, 그리고 2005.1 이설악이라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병원은 이미 전기조차 끊긴 상태였다. 6년간 방치된 건물의 지하실 한 구석엔 누군가가 서둘러 숨긴 듯한 드럼통 자국이 남아 있었고 벽에는 오래전 뜯긴 CCTV 배선이 매달려 있었다. 그날 오후 속초경찰서에 다시 접수된 보고서 첫 줄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혔다. 2005년 실종된 김영식 박순자 부부 사건과 동일 연계 가능성 있음. 6년 전 설악산에서 사라진 부부의 흔적이 왜 하필 폐병원에서 발견된 걸까? 누가 그곳에 메모리 카드를 옮겨 두었을까? 그리고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 다시 열어본 카메라의 기억 속 첫 번째 영상은 분명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응, 하산 중이야. 거의 다 내려왔어. 2005년 10월 2일 일요일 아침 6시 30분 서울 송파의 한 아파트 단지. 김영식 씨는 평소처럼 일찍 눈을 떴다. 은퇴 후 3년째 그는 매주 일요일이면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새벽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라디오 뉴스, 그리고 등산 준비. 여보, 오늘은 흘림골로 가자. 단풍이 절정이래. 박순자 씨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이번엔 꼭 영상으로 남겨요. 지난번엔 배터리 없어서 못 찍었잖아요. 남편은 서랍에서 소니 캠코더를 꺼내며 말했다. 이번엔 완충이야. 새 SD카드도 사놨어. 그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 부부의 주말은 늘 그랬다. 정년을 맞은 후 작은 행복을 기록하며 사는 소박한 삶. 오전 8시 그들은 집을 나섰다. 자동차 트렁크에는 등산 스틱, 도시락, 물, 예비옷, 그리고 작은 캠코더 가방 하나가 실려 있었다. 딸이 전날 밤 보낸 메시지가 휴대폰에 남아 있었다. 엄마, 아빠, 요즘 등산길 조심하세요. 뉴스 보니까 산악사고 많대요. 박순자 씨는 이모티콘과 함께 답했다. 걱정 마. 우리는 늘 안전하게 다녀와. 2시간 뒤 그들은 설악산 오색 탐방지원센터에 도착했다. 아침 햇살이 산자락을 붉게 물들이고
주차장은 이미 관광버스로 가득했다. 입산 신고서를 작성하며 직원에게 물었다. 흘림골 코스면 초심자도 괜찮죠? 네, 천천히 오르시면 됩니다. 오늘 날씨 좋아요. 박순자 씨는 하산 예정 시각 오후 3시라고 적었다. 그 짧은 한 줄이 그날의 마지막 공식 기록이 되었다. 오전 10시 20분. 부부는 천천히 산을 올랐다. 가을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고 붉은 단풍 사이로 새들이 울었다. 김영식 씨는 새로 산 등산 스틱을 자랑하듯 들고 있었다. 박순자 씨는 그 모습을 촬영하며 웃었다. 여보, 조금만 더 웃어요. 이거 영상 잘 나올 거예요. 그때 캠코더에 찍힌 배경에는 붉은 단풍과 파란 하늘,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잔잔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오후 일시경, 흘림골 쉼터 근처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었다. 영상에는 남편이 김밥을 들고 장난스럽게 말하는 장면이 남아있다. 이건 맛있네. 다음엔 소시지 좀 더 넣어줘. 둘은 웃으며 서로의 컵에 물을 따라 주었다. 그 평화로운 장면이 그들의 마지막 점심이었다. 하지만 영상의 마지막 몇 초에는 이상한 흔들림이 있었다. 순자 씨가 카메라를 내리며 말하는 순간 멀리서 낯선 남성의 실루엣이 잠깐 프레임을 스쳤다. 당시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지나가는 등산객쯤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포렌식 팀이 프레임을 확대했을 때 그 그림자는 단 한 번도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고 부부의 뒤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오후 2시 50분, 사내 하단부. 박순자 씨는 서울의 큰딸에게 전화를 걸기 전 가볍게 숨을 고르며 남편에게 말했다. 이제 거의 다 내려왔네요. 응, 내려가면 바로 전화하자.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캠코더를 다시 켰다. 그때 녹화된 이분 남짓한 영상 속에서 멀리서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것이 마지막 화면이었다. 그날 오후 3시 5분, 응, 하산 중이야. 거의 다 내려왔어. 그 평범한 한마디 뒤로 모든 것은 정적이 되었다. 오후 4시가 넘자 설악산의 공기는 빠르게 식어갔다. 박순자 씨의 딸 정희는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 시간엔 벌써 내려왔어야 하는데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가 잘 내려왔어 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조용했다. 5시가 되어도 연락이 오지 않자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냉정한 기계음이 귓가를 때렸다. 잠시 후 아버지 번호로도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설마 두 분 다 배터리가 동시에. 그녀는 곧바로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부모님 연락이 안 돼. 산에서 전원 꺼져 있어. 둘은 반신반의하며 전화를 번갈아 걸었지만 30분마다 울려 퍼지는 건 똑같은 안내음뿐이었다. 오후 7시, 정희는 결국 결심했다. 이상해. 바로 신고하자. 그녀는 설악산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오늘 오전 10시에 입산하신 김영식, 박순자 부부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관리소 직원의 대답은 느긋했다. 오늘 단풍 구경 오신 분들이 워낙 많아요. 하산이 늦어지셨을 수도 있어요. 두 분은 늘 제 시간에 내려오셨어요. 연락이 안 되는 건 처음이에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통신이 안 되는 지역일 수도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그날 밤 8시 30분, 정희와 남동생은 차를 몰고 서울에서 설악산으로 향했다. 속초까지 2시간 반. 달빛이 비치는 고속도로 위에서 두 남매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긴 침묵 속에서 불안은 점점 두려움으로 변해갔다. 밤 9시 45분, 그들이 오색 탐방 지원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산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정희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부모님이 실종된 것 같습니다. 오후 3시 이후 연락이 없어요.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야간 구조팀이 즉시 소집되었고 경찰과 산악구조대, 공원 직원 등 25명이 투입됐다. 김영식님, 박순자님, 깜깜한 산속에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수색대는 코스 전체를 따라 올랐지만 등산 자국 하나, 떨어진 물건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 새벽 2시, 구조대장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정말 이 코스로 올라가신 게 맞을까요? 그의 말에 모두가 잠시 말을 잃었다. 입산 신고서에는 분명 흘림골 코스라 적혀 있었다.
그러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건 부부가 애초에 다른 길로 들어섰거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웠다는 의미였다. 새벽 3시,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헬기가 상공을 돌았지만 화면에 잡힌 건 고라니 몇 마리뿐이었다. 온도차가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 정상까지 수색했는데요. 흔적 없습니다. 무전기의 음성은 냉정했다. 그날 새벽, 정희는 현장 상황실에서 경찰에게 물었다. 그럼 부모님은 어디 계신 거죠? 담당 형사는 잠시 눈을 피하며 말했다. 혹시 산을 오르기 전에 다른 계획이 있으셨나요? 그럴 리가요. 등산 외엔 아무 일정도 없었어요. 가족 말고 다른 지인이나 만남 약속은요? 정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두 분은 항상 같이 다니셨어요. 그 순간 구조대 무전기에서 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본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위치, 남동쪽 폐쇄임도 근처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플래시 불빛이 번쩍였고 덤불 사이에서 낡은 허리색 하나가 나왔다. 안에는 현금, 신분증, 지도, 신용카드 모두 그대로 있었다. 단 하나, 캠코더 메모리 카드만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 흙은 최근 뒤집힌 흔적이 있었고 주변엔 차량 바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조난이 아니라 인위적 실종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6년 뒤 이 허리색과 똑같은 브랜드의 가방이 폐병원 지하에서 다시 발견될 거라는 사실을 2005년의 그 사건은 그렇게 미궁 속으로 사라졌다. 경찰은 몇 달간 수색을 이어갔지만 결국 조난 가능성이라는 한 줄로 사건 기록을 덮었다. 남은 건 가족의 끝없는 질문뿐이었다.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간은 흘러 2011년 6월 28일 새벽 5시 40분 강릉 외곽의 한 폐병원 철거 현장.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그날 철거 작업을 맡은 인부 최 씨는 지하 의무기록실 구석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위에는 검게 바랜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05.1 이 설악 손상 주의. 최 씨는 별 생각 없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소니 SD 어댑터, 녹슨 열쇠 꾸러미, 그리고 구겨진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10월 2일 3시 10분. 잊지 마라. 그는 섬뜩한 기분에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몇 시간 뒤 속초경찰서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지하실은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전선이 끊어진 천장에서는 녹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벽면 한쪽이 새로 덧칠된 흔적이었고 그 앞에는 드럼통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무언가를 숨기거나 태운 흔적이었다. 감식반이 금속 탐지기로 바닥을 살폈다. 금속 신호음이 울렸다. 바닥 아래에서 녹슨 캠코더 부품 하나가 나왔다. 그리고 바로 옆 작은 플라스틱 메모리 카드 조각이 함께 있었다. 카드엔 반쯤 지워진 글자가 남아 있었다. 소니 64MB. 현장은 곧 통제되었고 카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 포렌식 팀으로 옮겨졌다. 전문가들은 상태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이건 이미 물리적 손상도 심하고 일부러 열을 가한 흔적이 있습니다. 카드 표면엔 그 흐름과 함께 미세한 녹색 변색이 있었다. 하지만 포렌식 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한 프레임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다시 열어봅시다. 복구 작업은 3일 밤낮이 걸렸다. 그 결과 삭제된 파일 80여 개 중 단 4개가 복원되었다. 영상 길이 합계는 3분 14초. 그 짧은 기록이 사건의 모든 흐름을 뒤집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첫 번째 영상은 평화로웠다. 산 정상 부근에서 김영식 씨가 김밥을 먹으며 이건 맛있네 라고 말하는 장면이었다. 그 옆에는 환하게 웃는 박순자 씨의 얼굴. 하지만 두 번째 영상부터 공기가 달라졌다. 카메라가 흔들리며 누군가가 다가오는 듯한 소리. 낯선 남성의 낮고 거친 목소리. 그리고 남편의 떨리는 한마디. 왜 그러세요? 세 번째 영상에는 두 개의 실루엣이 등장했다. 검은색 등산복 차림의 남성 2명. 얼굴은 찍히지 않았지만 체격으로 보아 30대 전후였다. 그들은 빠른 속도로 부부에게 접근했다. 빨리 해. 시간 없어. 그 음성 직후
영상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마지막 3시 9분 15초. 박순자 씨의 절규. 안 돼. 하지 마세요. 그 순간 화면이 하늘을 비추며 급격히 흔들렸고, 아이스 등고 전진화. 카메라가 땅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영상이 끊겼다. 포렌식 분석 결과 남성 중 한 명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렸다. 이 씨가 시킨 대로 해. 이 짧은 한 문장이 6년간 닫혀있던 사건의 문을 다시 열었다. 형사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 씨라면 혹시 그때 희망찬 미래 투자 모임 대표 이상철? 다시 이어진 퍼즐은 한 방향을 가리켰다. 돈, 그리고 계획된 실종. 그날 밤 수사팀장은 메모리 카드를 책상 위에 올려두며 말했다. 6년이 지나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산이 아니라 병원으로 가야 할 때다. 2011년 7월 2일 오전 9시 30분 강릉 외곽 폐병원. 설악 실종 사건의 메모리 카드가 발견된 바로 그곳에서 정식 수색이 시작됐다. 건물은 이미 벽이 갈라지고 창문에는 곰팡이가 뒤덮여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명확했다. 모든 곳이 낡았는데 단 한 구역만 최근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지하 1층 X선 촬영실 앞 복도. 문 앞에는 새로 바뀐 자물쇠. 그리고 문턱 근처에는 신발 자국 2개가 겹쳐 있었다. 한 명은 운동화, 다른 하나는 안전화. 이 건물은 2007년에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관리소장이 기록부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그런데 저 자물쇠는 1년 이내에 교체된 모델이에요. 누군가 최근까지 출입했다는 뜻이었다. 감식반이 잠금 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썩은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 한쪽엔 오래된 진료용 침대가 기울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CCTV 배선이 덜렁 매달려 있었다. 그 배선 끝에는 조그만 카메라 모듈이 연결돼 있었다. 형사가 손전등으로 비추며 말했다. 이건 2005년형 소니 카메라용 보조 모듈입니다. 누군가 감시용으로 설치한 것 같네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의료기기 창고로 보이는 좁은 방이 나왔다. 그곳에는 드럼통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겉면은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바닥에는 불이 한번 번졌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건 누가 봐도 무언가를 태웠어요. 감식관이 철제 집게로 안쪽을 뒤적였다. 거기서 나온 건 녹아내린 플라스틱 파편, 그리고 여성용 바람막이 천조각이었다. 색깔은 희미했지만 핑크빛이 남아 있었다. 국과수 감정 결과 그 섬유의 혼용률은 박순자 씨의 등산복과 일치했다. 그리고 드럼통 옆 배수구에서는 미세 혈흔 반응이 검출됐다. DNA 분석 결과는 김영식 씨. 모든 증거가 그 부부가 이곳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사팀을 더 놀라게 한 건 벽에 붙은 메모 한 장이었다. 기록실 2005.1 ELS. 누군가 남긴 이니셜 LS라는 두 글자는 메모리 카드 복구 영상소 남성의 손목 문신에서 확인된 문양과 완벽히 일치했다. LS 이상철. 팀장이 낮게 중얼거렸다. 2005년 당시 희망찬 미래 투자 모임의 대표로 수억 원대 고수익 사기를 벌이던 인물. 사건 직후 돌연 잠적했던 그 남자. 이제 이름이 아니라 얼굴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상철의 옛 사업장과 계좌를 추적했다. 그의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은 이미 폐업 처리되어 있었지만 렌터카 대여 기록이 하나 남아 있었다. 2005년 10월 1일 속초 지점에서 흰색 승합차를 빌린 기록. 반납은 미시령 요금소 인근. 그리고 반납 확인 서명란에는 이상철의 필체와 유사한 서명이 남아 있었다. 팀장은 벽의 메모를 바라보며 말했다. 6년 전 설악에서 사라진 부부. 그 다음 날 누군가는 이 병원에서 무언가를 태웠다. 그리고 남긴 이니셜 LS. 이건 우연이 아니다. 수사팀은 즉시 폐병원 인근을 뱅엠 간격으로 수색했다. 그때 병원 뒤편 배수로에서 한 형사가 소리쳤다. 팀장님, 이거 보세요. 배수로 안에는 철제 열쇠 뭉치가 걸려 있었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번호표엔 희미하게 202 X룸이라고 적혀 있었다. X룸. 바로 수색 중이던 X선 촬영실의 방번호였다. 팀장은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 여길 열고 무언가를 넣고 그 열쇠를 일부러 흘려버린 겁니다. 이제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실종된 부부,
사라진 메모리카드, 그리고 6년 뒤 드러난 폐병원과 이상철의 흔적. 산에서 시작된 사건은 이제 도시의 어둠 속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희망찬 미래 투자 모임. 이상철이 만든 그 조직은 처음엔 아주 평범해 보였다. 2003년 초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간판도 허술했고 직원도 셋뿐이었다. 그의 홍보 문구는 늘 같았다. 원금 100% 보장, 월 10% 수익. 퇴직금, 연금, 노후자금을 맡긴 중장년층이 줄을 섰다. 그는 사람들의 불안과 욕망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김영식 씨 부부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전직 공무원이었던 김 씨는 평생 절약하며 모은 6억 3천만 원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투자라 믿고 맡겼다. 이상철은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우리 모임은 정부 지원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0%씩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그는 사기꾼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뢰감 있는 말투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로 수익금이 들어왔다. 계좌에는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었고 김 씨는 주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요즘 세상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더라.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2005년 8월 이상철의 투자 모임은 갑자기 운영 차질을 이유로 지급을 연기했다. 회원들에게는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문자 한 통이 발송됐다. 그 무렵 몇몇 투자자들이 항의하자 이상철은 직접 모임을 열었다. 이건 단기적 문제입니다. 10월부터 다시 정상화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있던 날로부터 한 달 뒤 김영식 부부는 설악산에서 사라졌다. 수사팀은 당시 투자자 명단을 확보해 이상철과 부부의 관계를 재구성했다. 김 씨 부부는 투자자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이었다. 특히 9월 말 그들은 추가 출금을 요구하며 이상철과 직접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통화 시간은 10월 1일 오후 8시 17분. 그날 통화 후 김 씨의 메모장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내일 산에서 이야기. 팀장은 메모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약속 장소가 바로 설악산이었다. 즉, 김 씨 부부는 단순히 등산을 간 게 아니었다. 투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상철과 약속을 잡았던 것. 포렌식 팀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이상철의 이메일 백업 파일 중 삭제된 폴더에서 산미팅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발견됐다. 보낸 날짜는 2005년 9월 30일. 받는 사람은 PD 하이크레이트 에네이버 com. 경찰은 그 주소의 사용자를 추적한 결과 그가 박도현 당시 29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박도현, 강릉 출신의 전과자. 그는 과거 이상철의 사무실에서 홍보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일한 적이 있었다. 즉, LS 문신의 주인공 이상철, 그리고 그의 지시를 받는 박도현. 두 사람은 이미 2005년 이전부터 한 팀이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설악산이었을까? 팀장은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설악은 한번 들어가면 신호도 끊기고 CCTV도 없고 접근 차량도 통제하기 어렵지. 계획적인 만남 장소로는 완벽해. 그리고 이상철은 그곳에서 자신의 문제 투자자를 영원히 잠재우려 한 것이다. 2011년 7월 5일 경찰은 마침내 이상철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건 직후 홍콩을 거쳐 태국으로 출국한 뒤 2010년 다시 국내에 입국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그는 강릉의 한 리조트형 요양원 운영자로 위장해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LS 재단 이사장 이상수. 팀장은 명함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퍼즐이 완성됐다. 이상수, 아니 이상철. 그가 설악에서 사라진 두 생명의 마지막을 봤다. 2011년 여름, 강릉 외곽의 한 요양 리조트. 푸른 잔디와 바다 바람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풍경 속 중년 남성이 입주자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천천히 산책하시죠. 그의 명찰에는 이상수 이사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본명은 이상철. 6년 전 설악산에서 사라진 부부의 투자금을 받고 감쪽같이 사라졌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그는 사건 직후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얼굴까지 성형했다. 해외에서 머물다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뒤 노년 복지사업가로 위장해 요양재단을 설립했다. 노인들의 마지막 삶을 돕겠다는 구호 아래 그는 또다시 노년층을 상대로 건강 리조트 투자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의 이름을 우연히 신문 기사에서 본 한 노부부의 딸이 있었다. 바로 6년 전 실종된 박순자 씨의 큰딸 정이었다. 이 얼굴 낯설지가 않았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보여준 투자 설명서 사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정의의 제보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2011년 7월 12일 속초경찰서 강력계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팀장은 벽에 2장의 사진을 걸었다. 하나는 2005년 이상철의 여권 사진, 다른 하나는 현재 이상수 이사장의 프로필 사진이었다. 귀 모양, 미간 간격, 턱선 각도 모두 일치했다. 같은 인물입니다. 이제 이 사람을 공식적으로 소환해야 합니다. 경찰은 신중을 기했다. 이상수의 요양 리조트는 수십 명의 고령 입주자가 거주하는 곳이었고 언론에 노출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7월 14일 오전 10시 형사 2명이 민간인으로 위장해 리조트에 잠입했다. 정문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이 사장님 뵙고 상담 예약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잠시 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로 손을 내밀었다. 이상수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형사 중 한 명이 무심히 물었다. 혹시 예전엔 강남 쪽에서 투자 사업하신 적 있으세요? 순간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제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런 복지 일만 했습니다. 짧은 면담이 끝난 뒤 형사들은 주차장으로 향하며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그 종이는 리조트 홍보 전단이었다. 그 아래에는 작게 인쇄된 문구 한 줄. 후원 계좌 LS재단 102-3 시마라파 히스워 켄턴 나이리보 LS 6년 전 폐병원 벽에 남겨진 바로 그 이니셜. 그날 오후 계좌 추적이 시작됐다. 자금 흐름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수익금 일부가 강릉 폐병원 관리조합 명의로 흘러 들어가 있었다. 그 병원은 이미 철거된 상태, 즉 명의만 존재하는 유령 기관이었다. 결국 모든 돈이 다시 그 병원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팀장은 담담히 말했다. 그는 6년 전 자신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병원을 이용했다. 그리고 6년 뒤 같은 병원을 돈 세탁용으로 다시 이용하고 있다. 경찰은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날 밤 9시 45분 강릉 LS재단 리조트 3층 이사장실 문이 열리자 책상 위에는 오래된 노트북 한 대와 2005 재무보고서라 적힌 파일이 놓여 있었다. 하드디스크 안에서는 놀라운 파일이 발견됐다. 폴더 이름 오세이케 미팅 파일 수정 날짜 2005.1 3오전 1시 22분 즉 부부 실종 당일 밤이었다. 팀장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그날 그는 분명히 설악에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병원에 있었다.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그의 입에서 나올 차례다. 이상수, 아니 이상철은 결국 긴 침묵 끝에 말했다. 그날 난 그 사람들을 죽이려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해결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해결이라는 단어가 곧 사라짐을 의미한다는 걸 그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이상철의 자백은 모호했다. 죽이려 한 게 아니었다. 그냥 해결하려고 했을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형사는 조용히 물었다. 해결이라니요? 무엇을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 사람들 너무 시끄러웠어요. 나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거든요. 돈은 곧 돌려줄 수 있었는데 그날은 모든 게 꼬였어요. 그는 사건 당일의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다. 10월 2일 오전 그는 미시령 휴게소 근처에서 박도현이라는 남자를 만나 장비를 건넸다. 트래킹 복장, 무전기, 캠코더 방해용 전파기. 그냥 말로 설득만 하라 했어요. 겁만 주면 된다고 했는데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3시쯤 산 아래쪽에서 통신이 끊기고 도현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일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난 직접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이요? 어떤 병원이죠? 강릉 바닷가 쪽. 옛날에 쓰던 의료시설. 거기서 그들이 왔어요. 형사들은 그의 진술을 토대로 다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7월 18일 새벽, 경찰은 폐병원 지하의 배수로를 철거하며 아래쪽에서 또 다른 철문을 발견했다. 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손잡이 부분만 이상하게 깨끗했다. 누군가 최근에 열었던 흔적이었다. 문 안쪽으로 들어가자 좁은 통로 끝에 작은 방이 나타났다. 벽에는 낡은 선풍기와 철제 선반, 그리고 먼지 쌓인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컴퓨터를 켜자 화면엔 암호화된 폴더 3개가 나타났다. OC Clock, Patient File, 그리고 LS Record. 그중 하나만 열렸다. LS Record. 폴더 안에는 짧은 영상 파일과 오디오 파일이 있었다. 파일명 2005만 천이 미팅 웨이비. 녹음이 재생되는 순간 모두의 숨이 멎었다. 남성일, 시간 없어. 빨리 해. 남성이, 이 씨가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박순자 떨리는 목소리. 왜 이러세요? 도대체 무슨 짓을? 잠시 정적. 남성일, 캠코더 꺼. 기록 남기지 마. 짧은 고함, 격렬한 몸부림 소리. 남성이, 끝났습니다. 그 뒤로 들린 건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낯익은 목소리의 한마디였다. 이 일은 병원에서 마무리한다. 이상철의 음성이었다. 그 파일의 메타데이터에는 녹음 위치 좌표가 포함되어 있었고 좌표는 정확히 폐병원 지하실 위치와 일치했다. 감식반은 방 한가운데의 바닥을 뜯었다. 그 아래엔 작은 콘크리트 구덩이가 있었고 그 속에서 타다 남은 천 조각과 금속 조각이 발견됐다. 천은 여성용 등산복 조각이었고 금속 조각은 캠코더 삼각대의 부속품이었다. 형사는 낮게 말했다. 그가 말한 병원에서 마무리한다는 말, 이게 그 의미였군요. 그 순간 구석의 철제 선반 아래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발견됐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엔 김영식 씨와 박순자 씨가 이상철, 박도현과 함께 웃으며 서 있었다. 배경은 설악산 입구의 안내판. 날짜는 2005년 9월 15일, 실종 보름 전이었다. 그 사진은 모든 걸 증명했다. 그들은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서로 알고 있었고 만남은 계획된 것이었다. 팀장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날 산에서 일어난 일은 6개월 전부터 설계된 계약된 실종이었다. 이상철은 끝내 고개를 떨궜다. 그 사람들 그냥 겁만 주려 했어요. 그런데 박순자 씨가 소리쳤어요. 이 씨, 당신 사람들 왜 이래요? 그때 다 끝난 거예요. 그의 눈빛은 비어 있었다. 죄책감도 후회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피로와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폐병원 지하에서 발견된 노트북의 옆, 녹슨 금속 박스 하나가 있었다. 열쇠로 잠긴 그 상자 안에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 속에 하드디스크 2개가 들어 있었다. CCTV 2005, 낡은 라벨이 붙어 있었다. 국가수 포렌식 팀은 즉시 복원 작업에 착수했다. 드라이브는 부식이 심했지만 하나의 디스크에서 1개의 영상 파일이 복구되었다. 파일명 캠 3000이 라스트 ABEI 영상 길이 21초 녹화 시각은 2005년 10월 2일 오후 8시 12분 산에서 실종된 시각은 3시 10분 그런데 여긴 8시 12분이라면 형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팀장은 모니터를 가리켰다. 조용히 봐요. 시작합니다. 화면에는 희미한 형광등 아래 좁은 의료 침대 2개가 보였다. 그 위에는 무언가가 덮인 인체 실루엣 2개, 그리고 그 옆에서 2 남자가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한 명은 검은 모자를 쓴 체격 큰 남자, 다른 한 명은 흰 장갑을 낀 남자였다. 음성은 없었다. 하지만 2 사람의 행동은 명확했다. 의료용 천으로 시신을 감싸며 무언가를 들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나간 뒤 화면에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조명이 꺼졌다. 그러나 20초 중 마지막 3초, 화면 구석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다. 그리고 그 그림자 옆 벽면에 희미하게 글자가 드러났다. 이 일은 끝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남긴 듯한 문장이었다. 팀장은 숨을 삼켰다. 그건 박도현이 쓴 낙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그 후 어디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포렌식 담당이 영상을 확대했다. 남성의 손목에는 은색 팔찌가 반짝였다. 그 팔찌에는 작은 각인이 있었다. 일 스토투센느 팸. 이상철이 개인 맞춤으로 제작했던 사원용 기념 팔찌였다. 즉, 그는 현장에 있었다. 그리고 그가 직접 그날 밤 폐병원 지하에 있었다는 증거였다. 영상을 반복 재생하던 한 형사가 말했다. 팀장님, 이거 보세요. 왼쪽 하단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프레임을 멈춰 확대하자 바닥 위에 작은 금속 물체가 보였다. 모양은 익숙했다. 그건 소니 캠코더 SD 어댑터였다. 그때 이상철이 남긴 진술이 다시 떠올랐다. 그날 도연이가 메모리 카드를 빼갔어요. 난 그걸 버리라고 했는데 형사는 냉정히 말했다. 그걸 병원 안에서 잊고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6년 후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겁니다. 팀장은 무겁게 말했다. 결국 이건 실수였어. 모든 완벽한 계획은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진다. 국과수 감식 결과 영상에 찍힌 시신의 신장은 각각 167cm, 159cm으로 추정되었으며 김영식 박순자 부부의 신체와 거의 일치했다. 게다가 침대에서 검출된 미세 혈흔 DNA 역시 두 사람의 것과 정확히 동일했다. 이로써 경찰은 사건을 계획적 살인 및 사체유기로 전환했다. 주범 이상철 가명 이상수, 공범 박도현 행방불명. 형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나 실종이 아닙니다. 신뢰를 이용해 생명을 거래한 범죄입니다. 그날 밤 이상철은 조사실에서 담담히 고개를 들었다. 그 사람들 그냥 내 계획을 망쳤어요. 그날 산에서 나를 협박했어요. 이걸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먼저 막은 거예요. 그의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결국 내가 남긴 흔적이 날 잡았군요. 팀장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지은 건 영상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조사실의 조명이 꺼지고 창밖에서는 파도가 천천히 밀려왔다. 바다 건너편 폐병원의 검은 실루엣이 밤하늘에 잠겨 있었다. 이상철의 구속이 확정된 지 열흘 뒤 수사팀은 사건을 종결 수순에 들어가고 있었다. 모든 증거가 충분했다. 메모리 카드, 영상, 혈흔, 팔찌, 그리고 이상철의 자백. 하지만 팀장은 어딘가 찜찜했다. 무언가 빠져있다. 그날 밤 8시 12분 CCTV엔 3명의 그림자가 있었지. 그런데 영상 속에서는 두 사람만 움직였어. 그는 그 세 번째 그림자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7월 22일 새벽 1시 17분 속초경찰서 디지털 포렌식 팀으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 unknown PD AT 프로톤 메 컴컴. 제목 나는 아직 그 밤을 잊지 못했습니다. 메일은 짧았다. 그날 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을 줄은 몰랐어요. 병원 지하실 열쇠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도 속였어요. 보낸 주소의 IP를 추적한 결과 위치는 태국 방콕 외곽의 한 게스트하우스였다. 발신 시각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12시 3분. 그 메일의 서명란에는 박디라는 글자가 덧붙어 있었다. 즉, 박도연이 살아있었다. 그는 도주 중이었고 무언가를 고백하려 하고 있었다. 이메일에는 한 개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압축 파일명 3월 뒤에 이 집 비밀번호는 걸려 있었지만 메일 본문 맨 아래에 힌트가 있었다. 그날 산에서의 마지막 단어. 팀장은 즉시 메모리카드 복구 영상을 열어 마지막 대사를 다시 들었다. 안 돼. 하지 마세요. 이 씨가 시킨 대로. 빨리 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 거의 들리지 않던 한 단어. 기록. 비밀번호 입력란에 레코드를 넣자 파일이 풀렸다. 그 안에는 20초 분량의 영상 파일이 있었다. 화면은 어둡고 흐릿했다.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한 듯 바닥만 보이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다. 형님, 이 사람들 이미 숨이 조용히 해. 지금 중요한 건 철이야. 근데 이 사람 찍었어요. 카메라 계속 켜져 있었어요. 그럼 꺼. 당장 그리고 가져와.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병원엔 이미 사람 보내놨어. 영상의 마지막 2초 카메라가 위로 들리며
검은 트레킹복을 입은 남자의 얼굴이 잠시 스쳤다. 포렌식 확대 결과 그의 오른쪽 뺨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다. 그 상처는 이상철의 얼굴엔 없었다. 그렇다면 그날 밤 지시를 내린 진짜 인물은 이상철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 팀장은 이 영상을 들고 다시 이상철을 신문했다. 이거 당신 목소리 아니죠? 그럼 도대체 형님이 누구입니까? 이상철은 한참 침묵하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일했어요. 나는 위에서 떨어진 돈을 모은 것뿐이에요. 위란이요? 누굽니까 그 위가? 그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서울 쪽 투자본부. 이름은 한으로 시작했어요. 수사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상철조차 누군가의 지시 아래 움직였던 것이다. 그 한 씨는 2005년 이후 이름을 바꾸고 해외로 도피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투자 사기의 실질적 운영자, 그리고 사건의 최종 설계자였다. 박도연이 남긴 메일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다. 산에서는 2명이 죽었지만 진짜 범인은 아직 세상 위에서 걷고 있습니다. 팀장은 무겁게 속삭였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설악산은 단지 시작이었을 뿐이다. 7월 29일 오전 8시 태국 방콕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현지 경찰에 긴급 연락이 들어왔다. 한국 국적 남성 사망. 여권 이름 박도연. 사인은 약물 중독. 그의 숙소 책상 위에는 노트북 한 대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한글로 짧게 적혀 있었다. 그날의 기록을 남깁니다. 경찰이 노트북을 열자 바탕화면에는 폴더 하나만 있었다. 이름은 시오라크 라스트. 폴더 안에는 영상 파일 3개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파일은 손상되어 열리지 않았지만 세 번째 파일은 기적적으로 열렸다. 파일명 Final I MP4. 길이 58초. 화면이 열리자 거친 숨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영상이 나타났다. 박도연이 직접 찍은 셀프 카메라였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이건 고백입니다. 2005년 10월 2일 나는 설악산 흘림골 아래서 그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단지 돈을 돌려달라 했을 뿐이에요.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난 겁을 줬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형님이 오라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영상이 흔들리며 시선이 옆으로 이동했다. 멀리서 안개가 낀 산길 위 흰색 승합차 한 대가 보였다. 그리고 차량 옆에 서 있는 남자의 실루엣.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박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 형님, 항상 그림자처럼 뒤에서 움직였어요. 난 이름을 몰라요. 다만 모두 그를 한 실장이라 불렀습니다. 한 실장. 이상철이 자백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박도연은 카메라를 하늘로 향했다. 나도 그날부터 잠을 못 잤어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립니다. 영상의 마지막 5초, 그는 떨리는 손으로 캠코더의 화면을 비췄다. 작은 LCD 화면 안에는 단풍잎 사이로 서 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박순자와 김영식이었다. 그리고 그 뒤 나무 사이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손엔 서류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 장면에서 영상은 끊겼다. 포렌식 분석 결과 영상의 위치 데이터는 설악산 흘림골 중턱, 시간은 2005년 10월 2일 오후 3시 6분, 즉 부부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 시각이었다. 박도연은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자막처럼 한 줄을 덧붙여 두었다. 그들은 돈을 원하지 않았다. 단지 진실을 알고 싶어 했다. 팀장은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다. 결국 박도연은 공범이었지만 그 또한 또 다른 피해자였던 셈이군요. 태국 경찰 보고서에는 그가 사망하기 전 남긴 유서 일부가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매일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일은 병원에서 마무리한다. 그날 이후 난 병원의 악몽 속에 살았어요. 박도연의 시신 곁에는 작은 은색 팔찌가 놓여 있었다. 팔찌 안쪽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LS2005 기억하지 말 것. 팀장은 조용히 속삭였다. 그는 결국 기억을 지우지 못하고 기억 속에서 죽었다. 박도연의 죽음은 이상철이 홀로 꾸민 사건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 모든 걸 조종한 보이지 않는 실체, 한 실장이라는 이름이 남았다.
팀장은 말했다. 이제 마지막 조각만 남았다. 그 한이라는 이름을 찾지 못하면 이 사건은 다시 어둠 속으로 묻힐 것이다. 2011년 8월 3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 팀장은 한 장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사진 속에는 2004년 투자 모임단체 기념 촬영이 담겨 있었다. 이상철, 박도현, 그리고 맨 끝자락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 한 명. 사진 속 인물 밑에 작게 적힌 이름 한상윤 41세. 그가 바로 이상철이 말했던 한 실장이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서울 강남권 투자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 자금을 불법 운용했다. 표면적으로는 미래자산 투자본부 실장, 실제로는 불법 사모펀드의 운영자였다. 이상철은 단지 그의 현장 담당자에 불과했다. 투자금 모집, 노년층 관리, 현장 미팅, 모두 한상윤의 지시 아래 움직였다. 그러나 2005년 봄 자금 운용이 막히자 내부 충돌이 일어났다. 일부 투자자들이 의심을 품고 경찰 고발을 준비했고 그중 핵심이 바로 김영식 부부였다. 김영식 씨는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당시 투자 모임의 회계 담당을 맡고 있었다. 그는 이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 투자 수익금이라던 돈이 모두 한상윤 개인 계좌로 들어가 있었다. 그는 아내 박순자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순자야, 이거 그냥 사기가 아니라 조직이야. 9월 30일 김 씨는 한상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통화 기록엔 짧은 대화가 남아 있었다. 실장님,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설악산이었다. 수사팀은 그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했다. 왜 하필 설악산이었을까? 하지만 국과수 포렌식 결과 한상윤은 10월 2일 오전 8시 15분 오색 탐방지원센터 인근 기지국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다. 그는 부부보다 2시간 먼저 산에 들어갔던 것. 팀장은 말했다. 그는 미리 현장을 준비했다. 그리고 이상철과 박도현은 단지 도구였어. 결국 한상윤은 그날 오후 부부에게 해결을 제안하며 미팅을 주도했다. 그 내용은 폐병원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 일부에서 드러났다. 남성 한상윤 추정, 이 돈은 그냥 돌려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박순자, 그럼 뭘 원하세요? 남성, 기록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당신 남편이 갖고 있는 서류와 캠코더 영상만 없애세요. 김영식, 그건 불법입니다. 난 그렇게 못합니다. 잠시, 정적, 남성, 그럼 방법이 없겠군요. 그 순간 녹음은 끊겼다. 그가 직접 제거 명령을 내린 순간이었다. 경찰은 한상윤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2005년 말 일본으로 출국했으며 이후 홍콩을 거쳐 2010년 필리핀 세부의 한서자산개발이라는 회사로 신분을 세탁했다. 2011년 당시 이미 한국에선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그의 주민등록상 사망신고인은 이상철이었다. 팀장은 낮게 말했다. 결국 한상윤은 살아있고 이상철은 그의 흔적을 지워준 거야. 그날 오후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한상윤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진 뒤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은 단 하나. 폐병원 지하 CCTV 옆 벽면에 새겨진 문장. 이 일은 끝나지 않았다. 그 문장은 이제 그가 아니라 세상 전체를 향한 경고처럼 보였다.